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3시 37분입니다. Advanced Calculus for Application 힐데브란트가 작성한 책이고요.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이 책에서 챕터 6이 벡터에 관한 거고요. 이게 벡터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좀 내려가다 보면 6.8 벡터 오퍼레이터 이렇게 갖고 여기에 벡터 오퍼레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레디언트이고요. 이거는 익숙할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벡터 미분에 대한 개념이 설명됩니다. 이거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요 밑에 벡터 디퍼렌셜에 대한 연선자가 설명되고요. 여기에 보면 The derivative of f in the direction of u, 그러니까 벡터 f의 방향 미분입니다. Directional derivative입니다. 여기 71번식에서 오늘 이 부분을 구현합니다. 이거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구현하는 거 어렵고요. 이게 구현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기에 있는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이 공식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저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는요,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여기 책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이 익숙해집니다. 오늘 요 연선자를 구현합니다. 이거를 방향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벡터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는 이런 책을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벡터 애널리시스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참고하면서 벡터 해석학을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걸 참조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분기하학을 최근에 좀 공부했고요. 미분기하학을 공부하는 김에 텐서 캘큘러스도 좀 공부했습니다. 텐서 캘큘러스를 공부해보면 벡터 캘큘러스를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텐서 캘큘러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벡터 캘큘러스를 확장한 게 텐서 캘큘러스입니다. 이렇게 미분기하학을 좀 공부하고 텐서 캘큘러스를 좀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벡터 부분을 보충하면 앞에서 이해 못했던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해석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단계에 막히면 여기에 미분기학, 텐서 캘큘러스를 함께 공부하고요.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벡터 해석학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이래도 막힙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막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 식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식 뒤에 숨어있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공부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물리학에서 특히 회전운동,
이 회전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챕터 11에 보면 앵귤러 모멘텀, 챕터 12에 static equilibrium and elasticity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 벡터 해석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학만으로는 수학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고요. 물리학을 같이 공부해 줘야 여기에 나오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이 링크를 누르면 저 영어 채널로 넘어갑니다. 저 영어 채널에서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Mathematics, Physics and Computer Simulation 그래갖고 여기에 재생 목록을 누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21 Moment of Inertia Green Theorem for Area Centroid System of Nonlinear Equation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고요. Download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제가 압축을 풀었더니 여기에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폴더 이름을 022 폴더 이름을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토폴로지 1 022 이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directional.cpp 엔터를 누릅니다. 이전 소스 파일을 하나 꺼내고요. 이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컨트롤 B 하고 이 문서는 닫습니다. 컨트롤 홈에서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입니다.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벡터 해석학이 돼야 수학에서 고급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벡터 해석학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벡터 해석학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물리학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이해 안 됩니다. 사실상 물리학이 없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개념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벡터 해석학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텐서라는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텐서가 도입된 이유가 벡터에서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텐서를 도입한 거고요. 언뜻 생각해보면 텐서가 벡터보다 한 단계 위에 있으니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공부해보면 제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해보면 텐서는 벡터를 일반화시킨 거라 의외로 쉬워요. 몇 개의 개념만 파악하면 의외로 쉽다고. 근데 이 텐서를 계산하다 보면 결국 벡터로 계산하게 됩니다. 텐서로 식을 세워서 그걸 전개하는 과정에는 결국 벡터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벡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텐서를 공부하고 벡터를 완벽하게 공부해도 이해 못합니다. 이 물리학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벡터 해석학 이해 못합니다. 진짜로요. 아무리 읽어도 물리학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이해 안 돼요. 이번 동영상에서요. 70, 71, 72, 73 이 연산자를 정의합니다. 이 책에서 챕터 4를 보면요.
여러가지 벡터 연산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4.29에 보면 요 델 스퀘어 연산자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연산자는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 36번 문제에서 Give a possible meaning to A dot gradient B 요 연산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와 있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가 보면 37번에서 벡터 A, 벡터 B가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요 10번이 오늘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PDF를 여기다 끌어 놓고요. 이 PDF에서 챕터 5를 누르고 여기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4.37이 나옵니다. 이거를 접어 올리고 아래 위로 나란하게 나타내겠습니다. void test vector directional derivative 1 cpg display function name int main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여기에 벡터 A와 벡터 B를 기술해야 되는데 3개의 변수 x, y, z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uto x, y, z OPR 바 3 이렇게 하고요. auto A는 BCTR 3D 3차원 벡터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좀 들여쓰고 I 성분이 E, Y, Z이고요. 그래서 2.0 곱하기 Y 곱하기 Z 이거는 X 컴포넌트입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Y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1.0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곱하기 Y 이거는 Y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Z 컴포넌트는 X 곱하기 Z의 제곱 X 곱하기 Z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이 파워를 나타낼 때는 괄호를 써줘야 합니다. 이게 Z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벡터 A를 기술했고요. 이제 벡터 B를 기술합니다. auto B는 BCTR 3D 좀 들여 쓰고요. X 성분이 X의 제곱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X의 제곱이고요. Y 곱하기 Z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요. 마이너스 x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안되고 1.0 곱하기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x 컴포넌트이고 이거는 y 컴포넌트이고 이거는 z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하고요. 벡터 A와 벡터 B를 기술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이 12번을 오늘 다룹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B, 다트, 나블라, A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거고 이거는 제 C++ 라이브러리에서 B, 바, A 이렇게 연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이 12번에서 보면 아래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12번의 정답이고요. 오토 D, A 이렇게 하고 B, C, TR, 3D 여기다가 정답을 바로 표시합니다. 2.0 곱하기 Y 곱하기 Z의 제곱 이거는 X 성분이고요. 여기에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0 곱하기 X 곱하기 Y의 제곱 괄호를 넣겠습니다. 좀 들여 쓰고요. 그래서 2 곱하기 Y 곱하기 Z의 제곱에다가 빼기 2 곱하기 Y 곱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2 X의 3승 Y 2.0 곱하기 X의 3승의 곱하기 Y 더하기 X의 제곱에 곱하기 Y 곱하기 Z 이렇게 해서 Y 성분을 나타냈고요. X의 제곱 곱하기 Z의 제곱 빼기 2.0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Y 곱하기 Z 세미콜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계산을 나타낸 거고요. 오토 D N은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벡터 A를 B 방향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B, 바, A 이렇게 연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제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 결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고 값을 넣어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auto xyz은 array 이렇게 하고 x 값으로 예를 들어서 2.0, y 값으로 3.0, z 값으로 4.0 이렇게 아무렇게 값을 넣어서 이 책에 나온 값과 제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게 같은지 비교합니다. SED, Cout, D, A는 이거는 대수학적으로 책에 나온 대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서 D, A를 제공하고 XYZ를 아규먼트로 보내고요. N, L 줄바꿈하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D, N, D, N, N, L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고요. dir cd 022 moments of inertia에서 clang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clang C++ 컴파일러라 하고요. std C++20 이 스위치를 줘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directional.cpp ltbb12 이 옵션 반드시 주셔야 하고요.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lsc 해보면 우리가 대수학적으로 계산한 최고의 정답과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정답이 일치하는데요. 이런 연산을 벡터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고요. 기어로는 D, V, F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V, 다트, 나블라, F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서 B는 V를 나타내고요. A는 F를 나타낸다. 이제 이 파일은 닫고요. 제가 이론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에서요. Explain directional derivative of a vector f in the direction v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글자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를 재생을 해보면요. The directional derivative of a vector function, math f, in the direction of a vector, math v, measures the rate of change of math f as one moves in the direction of math v. Mathematically, given mathbef f, mathgolf f x y z, is a vector field with math r denoting the position vector x y z. Math v is a direction vector. The directional derivative of a math f in the direction of mathbef v, denoted dmathbef f, is given by dmathbef v mathbef f c dot math v. Here, 1 represents the Jacobian matrix gradient f, which contains all partial derivatives of the components of math f. 2. Math is typically taken as a unit vector if you want a pure rate of change, otherwise it scales the directional derivative. Interpretation, the result dmathbf mathbf, describes how mathbf f changes in the specific direction of math v. If math v is normalized unit length, dmathbf f gives the rate of change per unit distance in that direction. Charsh example, if mathbf f equals f1 xyz, f2 xyz, f3 xyz, and mathbf v equals v1, v2, v3, the directional derivative becomes d of the math v, mathel f partial x,
frac partial math BFF partial y, frac partial math f partial z right, c dot v1, v2, v3 equals v1, frac partial math f partial x plus v2, partial math f partial y plus v3 partial z. This derivative gives the projection of the change in math f along the direction of v. This derivative gives the projection of the change in f along the direction of v. 그러니까 v 방향으로 벡터 f의 변화량을 프로젝션 시킨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dot 프로덕트를 취하잖아요. dot 프로덕트는 프로젝션의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do not forget labeling each math expression with unique numbers such that I can reference to them from response to response. Now represent the above with Jacobian matrix.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벡터 f를요 9번 미분해서 벡터 v의 성분 v1, v2, v3와 프로덕트 시키게 됩니다. 이 벡터 f를 9번 미분해야 합니다. 각 성분을 3번씩, 3차원 벡터 같은 경우는 9번 미분해야 됩니다.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다행히 3차원이라서 9번이지 이 F가 시간 공간이 포함되어 버리면 4, 4, 16, 16번 미분해야 합니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9번 정도야 뭐 미분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3차 식일 경우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39에다가 99, 81 랭크 4 텐스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81번을 미분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시간 차원까지 더해버리면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4, 4, 16 16 곱하기 16 그만큼 미분을 때려줘야 합니다. 시간의 개념까지 넣어서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16 곱하기 16번 미분을 해야 합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물리학을 복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여기에 보면 챕터 9가 리니어 모멘텀, 충돌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챕터 10이 회전 동력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챕터 11이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얘기고요. 챕터 12가 static equilibrium and elasticity 그래갖고 정적 평형과 탄성이란 뜻인데요. 요즘 이 부분을 좀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 물리인데요. 일반 물리학책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러니까 물리 2요. 물리 1 말고 물리 2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회전역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서는 회전역학을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질량 중심과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질량 중심과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질량 중심과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회전역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데 계산이 족같아요. 계산이 족같아요. 이론은 별거 아닌데 계산이 족같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 책에 보면 파트 6이 편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파트 6에 보면 편미분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파동 방정식, 초기 및 바운더리, 경계 조건이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서 예제가 파동 방정식과 히트 방정식과 포텐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텐셜 방정식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2차원 라플라스고 이거는 3차원 라플라스고요. 여기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해놨네요.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근이 하모닉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모르면 이해할 수도 없고요. 풀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런 물리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 줘야 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Explain the electric current density J in detail. Do not forget labeling expressions.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current density, 그러니까 전류 밀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I는 전류고요. A는 면적입니다. 단면입니다. 그리고 N-햇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식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요 두 번째 식은요. PE는 차지 덴시티입니다. 단위 부피당 전하량을 나타내고요. 요 PE가 전하 밀도이고요. V는 드리프트 velocity of the charge carrier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이동 속도입니다. 제가 전에 앞동 영상에서 속도에다 밀도를 곱하면 플럭스 덴시티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식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current density와 전기장의 관계가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세면 이 시그마는 전기 conductivity, 전도율이고요. 전도율이 크고 전기장이 세면 전류 흐르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전류 밀도가 더 커지는 거고요. 이게 옴식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보면 continuity equation이 나옵니다. 이 식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식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요 3번 식을 보면 전기장이 나와 있고요. 이 전기장은 전기 포텐셜이 있습니다. Using equation 3, E is negative. 이건 negative입니다. 나블라 P, where P is electric potential. 전기 포텐셜이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게 continuity equation입니다. represent divergence of J. 이게 divergence of J고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using the above relation.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do not forget labeling expressions. 이렇게 해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divergence J를 electric potential에 대해서 나타냈고요. 요게 Laplacian of electric potential입니다. 요 10번식과 위에서 이 continuity equation을 결합하라고 말하겠습니다. Combine the above equation 10 with the continuity equation 4. 이 equation 4는 이 식을 말합니다. In your previous response. 이렇게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14번 식이 나왔는데요. 이 식은 포화소원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제가 잠시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To combine the expressions for the divergence of the current density, equation 10, and the continuity equation, equation 4, let's proceed step by step and provide a clear final result. Hashmar 1. Recall the continuity equation from equation 4. The continuity equation, which expresses the conservation of electric charge, is given by nabla math j plus frac partial rho e partial t 0 11. Knock 2. Substitute the expression for math j from equation 10. From the divergence relation for the current density, we have nabla math bfj minus sigma nabla squared phi tag 12.
Substitute this into the continuity equation. Minus sigma plus frac partial t, partial 0, tag 13. Under 3, rearranging the equation. To isolate terms, we can rearrange equation 13 as follows. Sigma phi frac partial t, tag 14. Final combined equation. Boswick equation. This equation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placian electric potential, phi, and the time rate of change of charge density, rho e, in terms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sigma. It describes how changes in the electric potential are linked to the distribution and time variation of charge density in the medium. Suppose partial rho over partial t in 14 is 0. Since sigma or electric conductivity is constant, then explain the resulting equation in detail. 이게 물리학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If we assume that frac partial rho e partial till t equals 0 in equation 14, this means that the charge density, Rho e, is not changing with respect to time. In other words, the system is in a steady state. Under this assumption, equation 14 becomes sigma nabla squared phi equals 0, 15 and k and v and 1. Since sigma, electrical conductivity, is assumed to be a constant and non-zero, we can divide both sides of the equation by, to obtain, Nabel-Length equals 0, tag. This equation is known as Laplace's equation. Number 2, physical interpretation. Laplace's equation describes a situation where the electric potential phi is in a steady state, meaning there is no net accumulation or depletion of electric charge in any region of the space. It implies that the electric field derived from phi is stable and there are no time-dependent changes in the charge distribution. This condition is typically encountered in electrostatics, where charges are static, not changing with time, and in regions without free charges, i.e., rho e equals 0. The solution to Laplace's equation gives the electric potential phi in a charge-free region, and from phi, the electric field, math BF E equal to phi, can be computed. 3. Applications of Laplace's equation. Electrostatics. In regions of space with no free charge, vacuum or insulating material, the electric potential satisfies Laplace's equation. Conductors in static equilibrium. Inside a conductor at electrostatic equilibrium, the electric potential must satisfy Laplace's equation, implying that the electric field inside is 0. Boundary value problems. Solutions to Laplace's equation are widely used in physics and engineering to solve boundary value problems, where the potential is specified on the boundaries of a region. 4. Properties of solutions to Laplace's equation. Harmonic functions. Solutions to Laplace's equation are called harmonic functions. They have the property that the value at any point is the average of the values on a surrounding infinitesimal sphere. No local extremes. In the absence of sources, charges, solutions to Laplace's equation do not have local maxima or minima within a region. Any extrema occur on the boundaries. In summary, under the assumption that frac partial rho e partial t equals 0, and with constant conductivity, sigma, the resulting equation, Nabla-Twiard phi equals 0, describes a system in electrostatic equilibrium or a region with no net electric charge,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into the behavior of electric potential and field in charge-free regions. 이 식이 그 유명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입니다.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이 식에서요, partial p over partial t가 0이 아닐 때는 파손 방정식이라 부르고요. 이게 0일 때는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 됩니다.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의 근이 하모닉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의 물리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아무리 풀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뒷배경에 이게 무슨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학적인 이론만으로 이걸 푼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